반갑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요. 경기도가 현재 인구가 1,350만입니다. 서울이 950만이고 서울, 인천을 합치면 또 4분의 1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4분의 1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양경수 위원장님이 원래 경기본부장님을 2번 하시다가 위원장이 되신 거죠. 경기도가 나라의 중심일 뿐만 아니고 또 민주노총의 집행부 그리고 위원장님을 배출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또 민주노총의 지금 최승봉이 누구십니까? 건설이죠. 그래서 경기건설 지부 교육을 해달라는 제가 열일이 지키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미래가 이제 거기 걸려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욱이나 현장에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약간 주제가 좀 무거울 수는 있겠는데요. 제목 밑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일이 무슨 날이죠? (11월 13일은) 어떤 11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11월 13일 전후에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여사 기일에 맞춰서요. 그럼 민주노조의 역사를 보면 이제 뿌리가 전태일 여사를 또 기억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민주노조의 원래 원조는 사실은 민주노총 이전에 우리 조직된 선배 노동자들이 계셨죠. 그게 뭐였을까요? 전평이라고 해서 전국 노동자 평의회라는 조직이 해방 직후에 결성된 게 11월 5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11월이 아주 각별한 달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민주노총이 창립된 게 95년인데 87년에 민주노조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자가 자기 생일을 찾기 위한 투쟁을 했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 생일인 노동절은 며칠입니까? 5월 6일이죠. 그런데요, 87년 이전까지는 노동절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7년 이전까지는 우리 생일이 언제였을까요? 3월 10일이었습니다.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그럼 3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왜 3월 10일을 우리는 노동절인 것처럼 기념했을까요? 한국노총 창립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한국노총 초대 위원장이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87년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로 부르고 세계적으로 전부 5월 1일날 기념하고 있는데 200개 나라 중에 지구상에 대한민국 노동자만 3월 10일을 뜬금없이 근로자 날으로 기념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비로소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고 자기 생일을 제대로 기념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역사를 다시 쓰게 된 데서 전태일 열사가 큰 기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들을 해마다 11월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1월을 앞두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의혁이고요. 여기 인문교육연구소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도양은 부지부장님하고는 88년도에 그 부산교도소 빵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하고 이제 34년 그 동기인데, 그러니까 진짜 거의 이제 철들고 나서는 평생 동기로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 고향은 해남이고 작년에 이제 60이 됐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20살 때가 1980년입니다. 1980년 하면 5.18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원래는
공부하려고 대학을 갔는데 출세하려고 대학을 갔는데 그때 저한테 선택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전두환 세리아에서 이민양명 할 거냐 아니면 전두환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거냐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전공 공부는 뒷전이고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에 대해서 지금 4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쳐보시면 제가 그 강의 영상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 있고 또 여러분이 11시 40분대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좀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혹시 미진하시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이렇게 계속 해마다 내고 있는데 뭐 시중 서점에 다 살 수 있고 온라인 서점에 가서 제 이름을 치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8번째 정부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부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점입니까?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바닥이고 반대한다가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 이건 한국 갤럽이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30% 초반, 20% 후반. 그러니까 임기가 취임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정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지금 팀장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만 윤석열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구 경북의 30대 40대도 이건 잘못 찍은 것 같다 이런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반노동 정책, 태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 일자리, 반도체 산업 정책, 취업 대책도 아니에요. 지역 균형 발전도 아니에요. 뭘까요? 한국은행이 예측하기를 이제 올해 물가가 5.2% 올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금은 얼마 올리겠답니까? 1.7% 올리겠답니다. 물가가 5.2% 오르는데 임금을 1.7% 올립니다. 실질 임금은 떨어진 겁니까? 상승한 겁니까? 떨어진 거죠. 여러분이 올해 이제 임금 잠정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얼마 인상된 겁니까? 15,000원이 한 6.3% 되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물가 인상 대비 그나마 좀 나아지겠죠? 그나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임금 인상을 6.3% 이렇게 쟁취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가장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노후 걱정이 없다는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1.7%거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게 되면 주요 공기업들, 한전, 서울 지하철, 공사들도 전부 똑같은 가이드라인. 아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실제 보시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물가가 2%, 3%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랐어요. 야채나 채소값은 이게 무슨 70%, 60% 뛰고 이러니까 아니 무슨 고깃집 이런 데는 당장 야채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결국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한국은행은 법에 그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행 법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기준 기준이 3%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6% 수준이고 지금 5% 후반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예측이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산 제품 혹은 중국과 교육 자체가 이제 제한이 생기니까 또 하나 이제 강달러 때문에 수입 물가가 고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외환위기의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물가 인상 추이가 이랬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이게 한 9.5% 올랐고 그 이후에는 물가가 다 안정돼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이제 가장 어려울 때 그러면 이제 외환위기를 치잖아요. 그때만큼 물가가 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야당을 때려잡고 노동자를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노동자를 때려잡고 야당 당사에 검찰을 투입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민심이 우호적일 수가 없잖아요. 잡으라는 물가를 안 잡고 아니 서민들을 때려잡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원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요즘 이제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죠. 저는 사실 저 얘기를 작년부터 일관되게 했고 여러분이 제 연구소 가서 강의 영상을 보시면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문제는 저거다. 인플레이션이 아시다시피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금이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 있잖아요. 명목 임금은 우리가 받는 거고 그걸 물가 상승률로 나눈 것이 실질 임금이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걸 경제학에서 그래서 세금이라고 합니다. 왜? 떼간 거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6.3% 임금을 올려놔도 물가가 5.2% 올라버리면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그나마 올해랑 현상 유지는 되겠구나 이런 거죠. 공무원들은 내년 살림살이가 더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경제학에서는 가장 나쁜 세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세금은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뭐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물가는 명세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가지고 시장을 가보면 구매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현상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한 게 79년이에요. 73년에 1차 원유파동이 있었고 2차 원유파동이 1979년인데요. 오늘이 10월 27일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에요? 79년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박정희가 죽은 날이잖아요. 그럼 박정희는 왜 죽었을까요? 직접적 사인은 김재규 총괄가 죽은 거죠. 그럼 궁정동에서 왜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잖아요. 왜 싸움이 났을까요? 그 배경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이 정도 올랐어요. 물가가 30% 뛰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가가 30% 뛰면 월급을 받아봐야 쓸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벌어진 풍경이 어떤 거냐면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어카에다가 물건을 사다가 사재기를 하고 그랬어요. 물가가 30% 올랐으면 지금 국제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물가가 30% 올라오고 대통령 쫓겨난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차이 나라. 스리랑카 대통령 쫓겨난 게 이거 있어요. 물가가 30% 뛰어버리니까 서민들이 아니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2판 3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쳐들어가고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 망명하고 결국은 이제 퇴진했잖아요. 그 사람 20년 동안 집권했거든요. 박정희도 18년 만에 물러났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무섭다. 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꿈은 뭐예요? 퇴근해서 저녁에는 삶을 살고 그래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 정치가 잘 돼서 우리는 친구 만나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그러고 싶지. 우리가 지금 조끼 입고 집회를 가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79년에 이 물가가 이렇게 뛰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항의를 하다가 당시에 그 여러분 YH 무역의 가발 공장 그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이 장기간 체불이 되니까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한 거예요.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 그랬더니 박정희는 어떻게 했어요? 신민당 당사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물가를 잡은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한 거야. YH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가 김경춘 노동자가 죽고 김영삼도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당노가지를 패트려도 새벽은 온다 발언을 한 거예요. 박정희가 또 열받아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에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이쪽이 그때는 이제 공장이 많았잖아요. 부산 마산의 노동자나 이 서민들이 가뜩이나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데 김영삼을 제명시키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벌어진 게 부마 항쟁이거든요. 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했고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부산을 가봤더니 민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는 이걸 옹골책을 써야 된다 라고 했더니 자지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놈이 뭔 중앙정보부장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거든요. 배경은 뭡니까? 물가 폭등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이 벌어진 거죠.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모든 정권은 다 그렇죠. 시탄을 받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했어요. 3일 전에 민주당 당사에 검찰이 쳐들어갔죠. 그게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79년에 박정희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라는 물건은 안 잡고 야당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때려잡다 그래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쳤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죽은 날에 현충일에 참배를 간 거예요. 박근혜도 안 갔습니다. 현직일 때. 돌았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여러 개 없죠. 복잡하지 않죠.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 밑에서 5년 버틸 거냐, 견딜 거냐, 아니면 저 임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밖에 없죠. 아니 11월 12일 날 우리 노동자는 선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이 뭐예요? 노동자들 갈 거냐, 안 갈 거냐, 두 개밖에 없죠. 그럼 11월 14일 월요일 날 출근하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딱 두 부류입니다. 어딜까요? 12일 날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둘밖에 없죠. 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안녕 이럴 거고 못 갔다 오신 분들은 팀장님 너는 잘 못 봐주시겠죠? 왜? 너 안 왔더라? 우리가 뭐 투쟁이 능사고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박정희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말이 되냐.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상에 저런 박정희 군사독재로 간다는 얘기냐. 40년 전으로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올 것이냐. 선택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압축적으로 드러나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어떤 정권도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의 처방은 자 열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해열제 먹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생기면 처방이 딱 하나 있어요. 인플레이션 뭡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다른 말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오르는 물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화폐 가치를 올려야겠고 그게 경제학의 해법이에요. 열이 나면 해열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세계 모두가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미국이 가장 많이 올립니다. 왜? 미국은 물가가 8%, 9%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거의 이제 사실은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고 0.5에서 지금 8월 달부터 10 사이에 3.26까지 올라갔어. 연말 되면 3.5에 미국은 이미 연말 가면 4.5가 될 거라고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더니 이제 뭐가 문제야?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주식 투자한 사람들 난리도 아니죠. 투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 살림살이 하다 보면 아니 살림이 쉽지가 않으니까 다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자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현재도 이렇게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 우리나라. 현재도 높고 연말 가면 이게 1% 이상 차이 나는데 미국은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12월 달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리게 돼요.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4.5, 3.5 이자가 1% 차이 나잖아요. 물론 저건 기준금리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꽂주는 금리고 이걸 바탕으로 은행 간 거래,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따라오르게 돼 있거든요. 현대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이미 10% 넘었고 다음 달 가면 8%될 거라고 봐요. 연말 가면 거의 10% 가까이. 상상이 됩니까? 아니 금리가 0.5에서 3.5가 되면 아니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7배나 뛴 거거든요. 7배나 뛴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뭘까요? 자, 미국 금리가 4.5다. 우리나라 금리가 3.5다.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달러가 빠집니다. 달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뛰죠.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어요.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더 문제는 이런 거죠. 주가도 떨어져요. 왜? 우리 화폐로 표시된 것은 다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30%나 빠졌고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우리는 미국은 킹달러니까 수입 물가가 줄어드니까 미국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미국 따라하다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하고 환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주가와 폭락하는데 물가가 폭등한 사태. 이게 25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저게 뭘까요? IMF 저거예요. IMF 외환 일이라고 뭐예요? 한국은행이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교역을 못하죠. 당시의 금리가 23%까지 시장 금리가.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정시키는 것이 정권의 최고 임무죠. 여야가 합치를 하고 합심을 해도 여의치 않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헛소문 단속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유언비어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언비어가 전두환한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쌍팔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렇죠. 첫째 문제 뭘까요? 경기가 침체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에버랜드 사태를 들어보셨죠?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빚 못 갚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빚을 못 갚겠다 그러면 회사채는 아예 팔릴 수가 없어요. 그 1차적인 여파가 건설사로 가고 있어요. 건설사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죠? 충청권에서 도급 순위가 한 6위 되는 회사가 우석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부도났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7천억을 이제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은행이나 다른 데 돈을 못 부니까 그걸 시행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나눠서 7천억을 갚게 된 거예요. 둔촌주공처럼 이미 다 지금 최고 요지잖아요. 이게. 롯데건설이 우리나라의 그 건설사 순위가 8인가 그렇거든요. 롯데건설이 최근에 이제 2천억을 증자를 했어요. 증자는 뭐냐면 계열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건데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최근에 5천억을 다시 롯데화학 등에서 빌렸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면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거나, 근데 지금 주식이 다 바닥이잖아요. 두 번째는 회사가 이제 사채를 쓰는 걸 회사채라고 그러거든요. 회사채가 아예 안 된다. 이자를 높게 줘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위축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여력이 있으면 소비를 줄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력이 있으면 저축을 해야지. 그걸 카드 꾸어 쓰게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예고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니, 금리 인상 제일 큰 직접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가정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아니 전세자금 빌렸는데 전세자금은 변동금리가 93.5%, 금리가 2배씩 뛰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까지 30만 원 나가던 게 이게 50만 원 가고 연말 가면 이게 60만 원, 70만 원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금리가 인상됐더니 집값 떨어지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닌데 세상에 저걸 안정시키는 그냥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돈 막 2,050억 못 갚겠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지난 일요일날 50조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했는데 지금도 전혀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은 그걸 수습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대통령 오해 관심 어디가 있어요? 야당 때려잡죠, 노동자 때려잡죠, 이러고 있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 경기가 어려우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물가를 안정시켜놓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해. 물가가 5% 이상 뛰는데 그럼 우리 보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100%가 넘어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빈만한 미국도 79, 일본 64, 중국이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 15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소 유튜브가 제가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저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국제결제는 뭐냐면 한국은행,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끼리 자기들끼리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가계부채를 85% 수준에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터지더라. 이게 2008년에 미국이 터졌잖냐. 실제로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터지던 거. 우리나라는 안 터지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쳤다. 왜?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최대 현안인데 저 얘기는 안 하고 기호 1번 둘 다 1번 부인이 문제냐 2번 부인이 더 문제냐 그 지랄만 하고 있었어요. 막상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저금리로 버텨왔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보세요. 외환위기 당시가 이랬습니다. GDP가 국내 총생산 대비로 치는데 기업 부채가 107%였어요. 가계 부채가 50%였어요. 지금에 비교하면 2배 이상 부채가 된 거예요. 자, 외환위기를 왜 터졌겠어요? 그냥 이 그림만 보면 누가 빚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재벌들이었어요. 재벌들이 싼 달러를 마구 들여와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용인이죠? 에버랜드가 뭐가 있어요? 자동차 경주장이 있죠? 일본이가 자동차 광이잖아요. 세계 7대밖에 없는 차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밤에 와서 경기장에서 촬영을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평생 꿈이 뭐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부산 녹상공단에 삼성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따라야 가졌다. 어떻게 했어요? 부도났죠. 부도났어요. 그래서 은행으로 넘어갔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어떻게 메꿨을까요? 정부가 공적 자금을 170조를 조성해가 기업 부채를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살린 거예요. 노동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여금 반납하고 임금 동결해가지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됐습니다마는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다. 어떡할래?
그런 거죠. 우리 세금으로 이걸 인수해 주는 거예요. 가게는 다 장롱에 금이라도 내자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불감증. 어느 위정자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못됐지 않았어요? 사태가 이런 정도면 심각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야 되는데, 아니 노동자한테는 임금 인상 억제하라 그러고 야당에 때려잡고 있으니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38만 가구는 있는 집 자산 다 처분해도 지금 못 갚는다고 했어요. 이게 지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현재 금리로도 다음 달 12월 달 금리 올라오고 나면 이게 이제 50만 가구, 심지어 평균 금리가 7% 가면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190만 가구가 빚을 못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190만 가구.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거든요. 뭔 얘기일까요? 1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게 1 이상이고,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그게 비율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40%가 이 지경입니다. 중소기업은 50%가,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못 갚고 있어요. 대기업도 아까 롯데 얘기했죠. 30%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1.5 이상 돼야 그나마 빚을 갚을 수 있고, 1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이고, 3년째 이러면 그걸 좀비 기업이에요. 말만 회사지. 저 다 이제 사실 부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한 20%가 되어 있어요. 전체에서. 이 정도 심각합니다. 의문이 들죠? 아니 빚도 못 갚는데 원리금 상환을 2년째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수건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처리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거를 계속 넘긴 거예요. 윤석열 지는 일만 열면 문재인 정부 탓하죠. 저는 거기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 빚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절반은 빚도 이자도 못 갚고 있다.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도 못 갚고 있다. 이걸 유예 조치를 버티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속해서 노동자들이 83%랍니다. 자,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빚도 못 갚는 50%가 부도가 처리되면 전체 노동자의 41.5%가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그냥 통계 수치가 적었습니다. 보시고 외환위기도 훨씬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가정을 해보면 외환위기랑 비교를 해놨어요. 25년 전 외환위기 주식이 64% 떨어지고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니까 신용불량자가 235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단군일에 최초로 생긴 게 외환위기였어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터지게 됩니다. 가계 2배 정도가 파산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경제를 알고 정말 유능해야지만 지금 이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 배의 선장은 당연히 그런 자질과 조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이 정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정부가 믿고 따를, 아니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신뢰가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왜 무너져 있는가? 환율이 이 정도 뛰었습니다. 올 연초에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20% 넘게 뛰었는데 경제 부총리는 괜찮대요. 저는 이걸 보고 절망합니다. 아니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대요. 외환위기 때 어쩐 줄 아세요?
이게 외환위기 나기 직전에 신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고 IMF 총재도 한국은 한국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 경제신문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쁘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아니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상황이 있어요. 왜? 보세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응?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바이든 쪽팔려서 얘기해놓고 자기는 한 적이 없대. 진상을 규명하죠. 미친 거 아니야? 뭔 진상을 규명해. 지가 한 얘기를 내가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면 되지. 아니 국민들이 듣기 바이든이 해놨는데 우리 귀를 의심한다고? 기억나시죠? 슬픈 게 뭐예요? 저는 정말 아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사석에서 뭐 바이든 아니다 사장 욕도 하고 지부장 욕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문제 있어요? 아 미국까지 갔는데 바이든이 안 만나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저 10세 저거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 대통령 뭐 15분 아 죄송합니다. 미국 대통령 뭐 교황이 하는 일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는 되죠. 우리가 세계 10위쯤 되는데 내가 뉴욕까지 왔는데 세상에 복도에 48초 만나주냐. 48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왜요? 둘이 얘기하면 24초 하잖아요. 통역하면 12초예요. 12초면 오줌 줄 시간도 안 돼요. 아 세상에 말이 됩니까? 미국까지 갔는데 그렇게 홀대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어떻게 돼? 한마디 했다 이거야. 저는 야당이나 언론도 문제가 많다. 왜? 저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아 바이든 나쁜 놈 아니야? 아니 우리하고 동맹이라 그래놓고 한국 전기차만 예외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전기차는 1,000만 원씩 보조금 주는데 한국 차는 안 된다. 현대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이 2등이에요. 4등으로 폭락했어요. 왜? 1,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차를 차면 1,000만 원 보조금 주는데 한국 차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 동맹이냐고. 그럼 간 김에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세상에 어떻게 바이든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야당도 똑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바이든을 욕하냐. 그럼 너는 안 하냐? 안 그래요? 아니 사장이 못됐으면 사장 욕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이 없대. 했다. 근데 사석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기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을 세고 어우 남자답네.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동맹이 훼손된 거고 진상을 밝히래. 그럼 진상을 그럼 누구를 조사해야 진상이 밝혀져요? 본인을 조사해. 그럼 바이든을 조사해. 바이든은 아니, 본인을 조사해야지. 이게 완전 유체이탈 아니야? 진상을 밝히재. 이것이 말한 건 뭐예요? 공자가 일찍이 그랬습니다. 인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병사가 있어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 양식이 있어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백성의 신뢰다. 선생님,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백성의 신뢰다. 공자가 2500년 전에 설계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위기는 뭐예요? 자기가 했던 얘기를 자기가 부인하니 뭘 믿냐고. 대통령이 저러니. 자, 경제부총리가 괜찮습니다. 믿을만해요? 이 얘기죠? 아니 비위암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뭔가 시원치 않고 신뢰가 안 가.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차라리 네이버 검색을 하지. 저 새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딱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권한을. 우리가 직접 우리는 현장 열심히 일하고 그래 가정을 잘 꾸릴 테니까 나라를 네가 좀 해봐라. 그랬는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긴가민가 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라의 진짜 위기는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아주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민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난리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서민들은 다 난리인데 누구는 횡재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누굴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은 올해 상반기만 20조를 벌였어요. 신한, KB, 하나, 우리 이 5대 은행이 20조를 벌였어요. 20조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 국민지원금이라고 한 게 17조예요. 4인 가구 80만 받으신 적 있죠? 17조. 17조. 근데 6개월 사이에 20조를 벌였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지나갈 때보다 주유소에 오늘 기름값 얼마인가 보시죠? 왜? 계속 뛰니까. 문제는 정유사는 SK, GS, SO, 현대가 12조 3천을 올렸어요. 이게 상사 이래 최고고 작년보다 2배나 얻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가 올라가지고 기름값을 올린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금 정지하고 있는 원유는 이미 작년에 계약한 걸 가져온 거예요. 두바이산 원유를 작년에 달러당 배럴당 70달러에 계약한 걸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팔기는 이게 전쟁 나가지고 배럴당 110달러다 라고 해가지고 원가를 110원이라고 불화를 쳐가지고 떼돈을 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횡재를 했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미쳤습니다. 감세를 해서 재벌들이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럼 재벌이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억제하라고? 제정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영국 총리 트러스가 44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감세하겠다고 했다가 바람이 저거 미쳤구만. 45일 만에 그만뒀어요. 우리는 지금 5개월째 하고 있죠. 보세요. 기름값 이렇게 뛰면 우리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가, 그래 차를 좀 운행을 줄이면 되는데 못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물노동. 이 사람들 이게 생업인데 밤새 운전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선택이 2개밖에 없어요. 화물노동자 입장은 기름값 이렇게 뛰면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디젤이 휘발유가 더 비싸냐. 그렇죠? 요새 디젤차 몰고 다니면 죽어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이 2개밖에 없어요. 데리고 따질 거냐? 아니면 아휴 내 손가락에 장을 씌고 참아야지 어쩌겠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는 겁니까? 그럼 11월 11일 어찌 하겠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 노동자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잘못 찍었으니까 참거나 2개밖에 없죠? 어떡하실 거예요? 그 대한민국 노동자는 2개밖에 없어요. 12일 날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14일 출근하면 2개밖에 없죠? 우리 팀원 중에 온 놈과 안 온 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없죠? 다 팀원들 잘 통솔하고 계시니까 참고하겠지만 이게 노동자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더 심각한 건 쌀값은 45년 만에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이나 아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 폭동이 안 난 이유가 쌀값이 떨어졌어요. 물건값이 다 올랐어요. 농민들은 농기계값, 임금비, 비료대, 농약대, 땅 임차료 다 올랐어요. 쌀값이 떨어졌어요. 햅쌀이 나와요. 농민들 다 팔아봐야 원가도 안 나오는데 뭔 지랄이냐. 그렇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노동자도 안 싸울 수가 없죠. 요즘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보면 10만 노동자들 아까 이제 사무국장님이 그래 건설이 앞장서서 10만 대 성사시키자고 그랬는데 민주노총 조직 시절에 별 걱정을 안 하시더만. 왜요?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조직을 안 해도 다 올라오기도 한데 고민이 뭘까요? 전세버스가 서울 시내를 진입해야 되는데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이 다 전세버스 타고 오잖아요. 버스가 시내를 못 들어갈까봐 이제
비상 계획이 뭐예요? 외곽에다 차를 세워놓고 어디서 전철 탈 거냐. 촌놈들은 다, 저는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면 세부만 먹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전철 타고 가시면 되겠지만 좋은 사람들은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민호중 얘기 들어보면 10만 명은 성사가 아니라 이미 다 됐대요. 그러니까 뭐 살살 오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규모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민심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지난 8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가 52일을 아예 용접으로 해놓고 했습니다. 요구가 뭐였어요? 임금 인상 30%. 그랬더니 아니 임금을 30% 올려달라고 좀 심한 거 아니야? 이 30%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6년 전에 조선이 어려워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이 쉽다니까 임금을 깎자고 해서 30% 깎았다는 거예요. 조선 수주가 작년부터 세계 1위. 경기가 좋아지니까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측은 4.5%이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력 투입하겠다고 지랄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한테 470억을 손배 가압류를 때렸어요. 나라가 미쳤죠. 아니 살자고 이 고생을 한 사람한테 세상에 날라온 게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재산이고 월급을 다 가압류죠? 그렇죠. 우리한테 딱 2개 있습니다. 이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이렇게 못 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대로 살 거냐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외치는 수밖에 없죠.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뭐 팀장님들 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경제가 터질 것 같아. 25년 전에 겪었어. 그러면 당장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이거 어떡하지? 정권 물러나라 투쟁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막상 진짜 나라가 부도난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시죠? 아니 회사가 부도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투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초우 개선하자고 투쟁하려고 했더니 망했는데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복길이 어떤 거냐면 아무 일 없다고 그랬더니 바로 터져버렸네. 그랬죠?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나라가 부도난다고 하니까 장롱이 그러면 왜 한 얘기가 뭐예요? 달러를 많이 썼다가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러를 써보신 적 있어요? 달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럼 달러를 누가 쓴 거예요? 재벌이 썼죠. 그렇죠? 달러는 재벌이 썼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예를 들면 비용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어요. 종합부동산 부담스럽대. 여러분 혹시 종부세 고지서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종부세 고지서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똑같아. 아니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달러는 없으니까 장롱에 금이라도 팔자. 이때 34,000 주고 금을 팔았어요. 지금 얼마예요? 시세를 잘 모르시죠? 왜? 금방에 가본 적이 있어야지. 쓸 돈도 없는데 뭔 금이야 지금. 그러고 있어. 아 이렇게라도 하자고 난리가 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아니 부도가 난데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김영삼 정부 책임이지 그게 왜 우리 책임을. 아니 우리는 돈을 쓴 적이 없다고요. 누가 돈을 썼다고요? 재벌하고 이종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봅시다. 그럼 경제가 또 터진대.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또 부도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이 없다니까 지금. 먹고 죽으려면 없어요. 금이 없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건설은 임금을 자체로 동결하자. 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데 지금. 뭐 아까 뭐 주유수당 쟁취하다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주유수당이 지금? 주유수당 포기하고 포괄임금 인정하고 그래 임금은 동결하자. 자기는 만납하자. 인상분은 6.4% 인상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거냐?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없죠? 왜? 아니 그럼 또 이제 고통분담에 동참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담이 뭐야? 고로 나온다. 분담이면 할 생각이 있는데 사실 IMF는 우리가 전담했죠? 우리만 고통을 껴안고 재벌들은 세금으로 메꿔준 거잖아요. 우리는 신용 불량자가 되는데 기업은 멀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니 외환위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해? 이보다 더한 게 터질 수 있겠는데 언제 터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제가 볼 때 저게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수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오고 집에 가봤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난리가 났는데 아니 난리가 났으면 이거 나라가 큰일인데? 그리고 퇴근하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뒷날 출근할 때 뭐라 그래요? 어저께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데 어떡할 거 그랬더니 지난 9월 달에요. 대통령한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떡할 거랬더니 그건 답이 없죠. 대답이 그거예요. 답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답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왜?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당선돼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청와대에 가고 너는 용산 가고 우리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운 건설로죠. 경기지구 팀장님들도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개방을 했다고?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그럼 농성을 해야 되겠구만.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어쨌든 들어오는 거예요. 위기는 뭐의 위기인 거예요? 아니 자기들 정권의 위기지 왜 이게 국가 부도냐고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아니 국민이 딴 데를 안 가는데 정권의 위기를 국가 부도라고 해놓고 배가 가랐는데 뭔 배가 가는지 너만 그만두면 되겠구만.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야 고통분담이 동참하고 난 잘못하면 달러를 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보고 달러를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 얘기죠. 그래서 야 나라가 어려우니까 갚은 정리하고 비정규직을 그때까지 참자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배가 까맣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하고 이제 나라가 정상이 되면 그래 회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2001년에 통을 다 갚았습니다. 3년 반 만에 587억까지 다 갚았어요. 98년에 빌렸다가 2002년에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조선 합청 얘기예요. 뭐라고요? 6년 전에 30억 깎았는데 다시 좋아졌다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이 회복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20년 용접한 사람이 250을 받고 있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선소에 용접하는 사람들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해요. 그분들 중에 사실 건설 오신 분이 꽤 있어요. 있죠? 와봤더니 여기는 천국인 거예요. 특히 경기로 와봤더니 거의 뭐 이런 게 다시 안 가죠? 안 가요. 왜? 세상에 제일 힘든 건 언제나 겨울에 배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40도라는 거 아니에요? 왜? 바람 다 불잖아요. 밖에서 용접하면 바람이나 부는데 이 배 안에서 용접을 하면 근데 250 받는데 말이 됩니까? 똑같죠? 아니 정리하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자며요. 2000년에 다 갚았어요. 갚았다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랬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망하게 생겼대.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대. 그러면 물어봐야죠. 회사가 부담하면 누구 책임이야? 그렇죠. 아니 우리가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니 우리한테 경영권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말하자면 아니 건설 집행부를 선거를 했는데 집행부가 잘못하면 집행부가 물러나야지. 조합원이 책임져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 집행부가 교섭을 잘못했면 왜 팀장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비속어를 쓰더라도 양해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나라가 부도나는데 누구 책임이야? 위장자들이 책임이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사가 부도나면 사장을 바꿔야 되죠? 국가가 부도나면 정부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 정상화하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분담에 동참할 용의가 있죠? 있잖아요. 문제는 뭐라고? 왜 우리한테 책임이 있냐고. 우리한테. 그렇죠? 왜 삼성은 자동차가 부도나니까 그걸 세금으로 메꿔주고 우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냐고요. 왜 나라가 국민은 안 도와주고 재벌만 도와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는 그들이 쳤는데 책임은 나보고 지래요. 사고는 집행부가 쳤는데 책임을 조합원으로 지라고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얻게 된 게 뭐예요? 아 앞으로 또 저것들이 저렇게 나오겠는데 이번에는 그걸 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 못하겠으면 어떡하라고요? 물러나라. 이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왜? 무능한 경영자를 몰라내야 회사가 정상이 되지. 무능한 놈을 돈 때려 막아가지고 세금으로 회사를 살려놓으면 일단 사장부터 갈고 나서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저게 밑빠진 독에다가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자 생계나 국민들은 그러려고 세금을 걷는 거 아니냐 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아니 노동자들이 그러면 생계가 어렵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업은 구제해 주는데 노동자는 안 구해줘요? 정상입니까? 나라가 왜 필요해요? 아 국민을 지키고 아니 국민을 편하게 하자고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아니 병역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노동 의무를 우리가 왜 해요? 이런 때죠.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을 듭니까?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하다가 보험을 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왜 내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세금 낸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저 혼자 막 열변을 토하고 있나? 다 아는 얘기인데 얼른 끝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할까 얘기하고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가 오는데 지금 그죠? 배고플 때는 아무 얘기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자, 촛불항쟁 됐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촛불항쟁이에요. 이게 21세기 시민운동 역사를 새로 쓴 거거든요. 저게 6년 전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세계가 달라졌어요. 왜요? 연인은 2,300만 명. 이게 12월 9일인데 12월 참 3일인데 190만이 모였거든요. 여기만 모인 게 100만이었어요. 광화문에. 저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콧대 높은 독일, 프랑스의 사람들이 이제 21세기 민주주의는 한국 가서 배우니까 실제 견학을 왔어요. 어떻게? 100만이 모였는데 어떻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냐. 여러분 뉴스 보시면 프랑스는 일단 모였다면 타이어 불태우고 가게 약탈하죠. 또 성질이 급한 놈은 에펠탑에다 락카치라고 막. 우리는 이런 거 치면 뭐일까? 세종대왕 동상에도 오줌 싸고 여기 경복궁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이런 격이잖아요.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5개월을 싸웠는데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입건되거나 사법처리된 사람이 0명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유럽 사람이 제일 관심하던 게 100만 명이 모였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왜? 유럽은 화장실 개방은 다 유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개방돼 있고 이동식 화장실 다 갖다 놨죠? 문제!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나가냐 이거 사람이 다 앉아있는데 어떻게 갔어요? 화장실 가겠다 그러면 비켜줬어. 그 뭐예요? 시민의식이 동료에게 그에게 저게 뭘까요? 시민의식이 세계 1등이다. 화장실 간다고. 아니 여기까지 저 길이 가가지고 저게 뭐예요? 모세의 길을 성경책에 나오면 저거가 없구나. 저거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대단하다. 더 놀라운 것은 시위를 하고 갔는데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경탄케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그 대단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윤 같은 애가 와 대한민국 참 보라이트하네. 어떻게 윤 같은 세계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안 찍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원래 2001년도에 했어야 된 일이에요. 항쟁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비정규직을 하겠습니다. 왜? 시장은 내가 못하겠는데 왜? 시장이랑 관련 법을 개폐를 해야 돼요. 근데 공공기관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원래 2001년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왜? 나라가 어려우니까 한식을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갚았다고 2001년에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얘기죠? 2007년 이 당시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공공기관일까요?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자유한국당이 있어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2020년에 국회도 민주당이 싹 170명이 됐어요. 그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건설기본법은 제정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건설안전법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입법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지금은 알리바이 같아.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때는 뭐예요? 그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알리바이 같아요. 국회가 협조를 안 해줬어. 근데 문재인 정부 뭘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3, 4번이죠? 뭐예요 이제? 보이스피싱도 처음 당하면 아이고 어쩌다 그랬냐? 두 번째 당하면 또 있냐? 세 번째 당하면 너 바보 아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예요? 봤더니 우리가 87년 이후에 대통령 8번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는 평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는데 되드냐? 아 저게 아니구만. 그 얘기죠? 회사로 치면 좋은 사장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를 인간답게 존중해주길 바랐는데 그런 건 없더라죠. 그러면 진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투쟁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권력을 누가 잡아? 제주는 공이 넘었어. 돈 누가 벌어요? 떼놓을 겁니다. 뭐예요? 왜 우리는 결정적일 때 집에 가냐예요. 그게 문제죠? 아니 5개월 동안 우리가 싸워놓고 항상 박근혜 그만두니까 구속되니까 집에 가자 집에 와본 거죠? 근데 집에 오니까 누가 해? 1492년에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선조 어디 갔어요? 의주로 도망가 봤어요. 누가 싸웠어요? 의병하고 이순이 싸웠는데 일본이 물려난 게 누가 하고 있어요? 선조가 죽을 때까지 왕을 했어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의병의 좋은 점은 훌륭하다, 의롭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의병의 약점은 뭐예요? 결정력이 돼 집에 온 거예요. 그 얘기죠? 현장은 씨 뭐예요? 화합은 우리가 해놓고 막상 아니 타결을 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갈 테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잘해주지. 그 얘기죠? 바보 아니네? 아니 무슨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내놓든가 말든가 해야지.
파업은 세게 해놓고 투자 승리해놓고 사장이 제가 잘 알았으니까 믿고 갑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끼 입고 나선 이유가 뭐예요? 노조를 왜 합니까? 어렸을 때 책상에 꿈이 건설노조 팀장이었어요? 노조 하기 전까지 노조를 제일 싫어했어요. 또 시위하는 놈들 제일 싫어했어요. 왜? 왜 하필 내가 퇴근하는데 시위를 하냐? 하고 싶으면 공장에 가서 하든가 대학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조용할 때 하지. 여러분 시위 언제? 퇴근할 때 해야지. 뭐 새벽 4시에 시위하면 뭐 효과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도 노조 하기 전까지는 노조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 노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아직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정리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선택이 어떻게 할 거냐? 싸울 거냐 말 거냐인데 옛날 같으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감옥도 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구호가 뭐였어요? 쫄지 마 이런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쫄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왜? 쫄아 있으니까 쟤들 더 저런 거 아니냐? 어떡하자고? 없죠. 왜? 박근혜 겪어왔죠. 근데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탄핵이 어마어마한 제도. 원래 1940년에 재헌헌법에 탄핵 제도가 있었어요. 탄핵을 해본 거는 처음이죠. 이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대통령은 단임제 계약직 비정규직이구나.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뭐예요? 아, 고용주가 우리구나. 우리가 5년 동안 잘하라고 맡긴 건데 잘 못하면 계약을 우리가 끝낼 수 있다. 이게 탄핵이죠. 헌법이 있었어요. 저걸 5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해봤어. 그 효능감 알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윤이 들어섰는데 저러다 임기 못 맞추는데 다 그러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저하고 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윤이 임기를 마칠까요? 못 마칠까요? 지금 봐서는 거의 그쪽에 걸어야지 손이 안 보겠죠? 임기 맞출 거는 했다면 지금 판돈 다 이렇게 생겼죠? 오늘 모인 김에 자 우리 팀장님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원빵원 해가지고 임기 마친다 못 마친다 라고 해가지고 2027년 그때 임기를 마치면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 집행부가 표를 만들어가지고요 마친다 못 마친다 해가지고 돈을 걸어가지고 그때 해봅시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국민에게는 정부가 없다가 우리가 6년 전에 배운 겁니다. 전 국민이 학습을 했어요. 국민한테 대들면 그건 끝이다. 그 얘기죠? 결정적인 게 뭘까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박근혜는 박정희 후광으로 아버지 후광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18년이나 해먹었어. 근데 박근혜는 5년도 못 치고 그만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박정희 때는 없었는데 박근혜 때 생긴 게 있어요. 뭡니까? 노조잖아요. 노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박정희 때 무슨 노가다 했어요. 지금 뭐예요? 노동자잖아요. 아니 옛날에 노동자 했어요? 옛날에는 건설이 막장이었잖아요. 노가다 했잖아요. 그렇죠? 천대 멸시를 받아도 뭐 어쩌겠냐. 노가다인데. 지금은 쫓기기도 했는데 뭐 누가 밥만 오고 야! 그래요? 저 새끼 죽으려고 저기 현장에 처음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 현장에 쫓기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조끼 안 입고 다니고 어이! 이러다가 쫓기고 다니고 어이? 뭘 말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동의하시죠? 죽어요. 근데 박근혜는 아버지 때 방식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기는 못 채웠지. 그런데 윤석열은 박정희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정력 있게 우리가 옛날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6월 17일 70년대 박정희 때는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학생밖에 없었어요. 종교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자랑스럽죠? 근데
권력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노가다가 아니고 자랑선 건설 지구 특히나 어디예요? 경기건설입니다. 그지? 경기건설이죠? 건설하면 경기지. 왜? 우리가 민노총 위원장을 배출하고 선거 때 열심히 하셨죠? 내년 12월에 또 있어요?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구만.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죠. 노동 그 자체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잘 해봤어요.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나마 민주적인 제도가 되고 있는 나라가 한 100개 나라 있어요. 반 이상은 아직도 군부독재거나 뭐 왕도 있고 막 이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87년이면 그나마 민주화가 됐잖아요. 민주주의가 된 나라 중에 그럼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사를 다 해봤어요. 110개 나라에.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가 개무시당하는 나라.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대부분 대통령을 잘 뽑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아니면 정치인이 그나마 양식이 있고 사용자가 그래도 격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뭘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 알아요. 자, 현장에 여러분 무시를 안 당하려면 사장이 괜찮아야 된다. 소장이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뭘까요? 1. 노동자의 팔자는 딱 두 개예요. 노조가 없을 때와 노조가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교 교직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을 때 호칭이 뭐였을까요? 아줌마였어요. 지금 호칭이 뭘까요? 오늘 여성 조합은 아따 참말로 선생님이에요. 애들 회식하는데 10년 전에 애들이 아줌마 이거 좀 더 주셔도 됐어요. 지금은 아줌마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고모, 이모, 여사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것 좀 더 주면 안 돼요? 10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 아줌마 여기 교장실 청소 예? 저 급식실에 왔는데 그때 고영주가 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청소 좀 하시오. 그러면 목공이 포도 치니까 그랬어요. 지금은 아줌마 그러면 지나가요. 어떤 개가 짖냐. 여사님 그럼 돌아도 안 봐요. 선생님 그럼 왜요? 이것 좀 하셔야지. 내가 그거 하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노조에 공문 한 장 보내봐? 뭐라고 할까?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뭐라 그래요? 11월 12일 날 우리 학교는 몇 명이나 올라갑니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자 활동에 관여하고 개입한 거거든요. 아니 관심을 그게요 부당노동행위예요. 아니 몇 명이나 가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서 하지. 그걸 왜 아시려고요? 아니 생수라도 사다 드리려고 그랬지. 차이가 뭐예요? 아줌마와 선생님의 차이가 뭐예요? 노동조. 아시죠? 아따 여러분이 현장 바꾼 거 딱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 다닐 때 그러면 정년 되면 노동조합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노조가 없잖아요. 뭘까요? 답이 나오시죠? 아 그렇게 상식이죠? 조사를 해보는 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아 노조가 세고 신분증명이 강해야 무시가 안 당하는구나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입법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노동자 표준이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 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맨날 가서 집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본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돼. 지금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가 존중받으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노조. 두 번째가 당이 있어야 된다. 당 떨어지면 뭐예요? 당뇨죠? 여러분 다 조합원이죠?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요? 노조하고 당을 물려줘야 돼요. 신분사고 졸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게 뭐 있어요? 그래 노조하고 이 당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아직 돈이 없으면 내가 당비를 네가 취업할 때까지 내줄 테니까 일단 입당부터 하고 그것이 우리 팔자를 바꾸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민노총 광고죠. 우리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그런데 우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벌써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하면 제일 후진 애들한테 지배당한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용 같은 애한테 나보고 하라고 또 최소한 저보다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일단 예? 아니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시고 있지 않냐고. 저야 당연히 잘할 수 있죠. 문제는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플라톤의 제자가 누굴까요?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스승님의 회의를 이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예 이렇게 있어요. 인간은 정치하는 동물이다. 뭘까? 세상 생물 중에 정치를 하는 건 인간밖에 없더래요. 나머지는 다 약육 강식이니 인간은 정치를 하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를 모르면 인간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헌법에 써 있어요.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를 잘하자. 아니, 헌법에 8조에 정치의 주체는 당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아, 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노조가 있어야 되지. 당이 없으면 아, 집회 시위를 맨날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최선의 선택인데 우산이 종류가 이러겠죠? 우산의 튼튼함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크다고 장땡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기왕지사 크고 튼튼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부가 잘 나가려면 팀장들이 현장을 짱짱하게 장악하고 지부를 받쳐줘야 지부가 힘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통제하는 게 여러분인데 야전에 힘을 실어줘야 집행부가 어디 가서 가오가 서지.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죠. 간부가 원래 줄기 간자거든요. 한자로. 간부가 노조의 기둥이고 간부가 세야 노조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였고 팀장 교육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팀장들이 팀워 모아놓고 좀 있어 보이니까 말도 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영국에서 익스피가 있고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있다면 중국의 대문호가 무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지식인이가 문호로는 가장 존경받는 진보 보수 대만 본토 할 것 없이 가장 추앙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 앞에는 원래 뭔 일이냐 희망이란 무엇일까? 희망은 길고 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길의 철학이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길이 되더라. 우리가 추석 전에 벌초하러 갔잖아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길을 내놔도 인적이 끊기면 잡종우성하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또 개구멍이 있죠. 왜 개구멍이 있어요? 다니는 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미 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건설 노동자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1번 길, 2번 길만 따라갔어요. 갔더니 항상 다가온 건 해고해 X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 길을 개척해야 되죠. 여러분 현장 일하면 사업주나 사장보다 더 입상이 누구예요? 노조 안 하는 무임승차자들이죠? 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기회주의자죠. 누가 해놓으면 뒤에만 쫄래쫄래 이런 거죠? 근데 또 종합비 아깝도 가입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길을 낼 거냐? 대처할 거냐? 아니면 누가 만드는 길을 쫄래쫄래 따라갈까? 선택이 두 밖에 없다는 거죠? 팀장이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 팀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장서 기왕지사 하는데 앞장서고 웃으면서 할 거냐? 아니면 맨날 뒤쳐져가지고 남들 앞에 가는데
쫄래쫄래 따라갈 거예요. 선택이 두 개죠. 기왕이면 어떻게 되겠어? 건설 노동자답게 우리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민노총 집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 맨 앞에서 해야지. 기왕지사 집회를 왔는데 저 뒤에 서 있으면 그 모양 빠지게 그러시죠? 아 요새 집회 가면 이제 어디가 제일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신가? 그럴 때는 경기 건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참. 예, 그래서요.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나라의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또 경기도가 민노총 집행부를 다 뒷받침해줘요. 그 앞장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경기는 자 건설도 저 위에는 서울에 좀 떼주자 해가지고 아예 경기 일부를 또 서울에 지원까지 해줬죠. 그러고도 조합원이 지금 6천 명이죠. 이제 얼마 돼서 그래 10,000명하고 20,000명 해가지고 그래 세상을 바꿔나가지. 지금 노동조합이 아직 그렇죠. 헤쳐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풀뿌리도 파야 되고 돌도 치워야 되고 처음 개척하는 사람 일이 많죠. 일이 많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 위한 것일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식들과 후대를 위한 일이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기왕지사 하는 바이야. 웃으면서 앞장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기 건설 지구가 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마칠 때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11시 30분이니까 40분부터 이제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래도 자 기왕지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질문을 꼭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사실은 질문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에게 책에 사인해서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분께 저기 누군가 아시죠? 어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창호 팀장님?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 알려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 나도 손 들고 그러면 몇 분 계시죠? 네, 혹시 아니 사서 가도 저자 사인이 없잖아요 지금. 나 찾아간다고요? 나중에 그러면 또 기회가 되니까요. 책을 사놨다가 강사가 온다 그러면 저한테 사인해달라 그러고 강사를 다른 사람 불렀으면 바꿔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라고 어쨌든 아침 이 시간이고 장시간 앉아 계신데 지금 벌써 지금 금단 현상에 오셨죠? 담배를 한 대씩 피우셨는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